네, 이태영님 지금 현재 사회학 박사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펼치는 공간은 주로 어디예요? 뭐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이나 결과들을 펼치는 공간이. 지금은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없어서 펼치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과정이게 되겠네요. 네, 아직은 주로 과정이고 당연히 주로 공부를 해가고 있는 곳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그리고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도 한 지지난해부터 그 연구 조교로 같이 결합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고 많이 도움을 받고 함께 학습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많은 얘기를 또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관심 이제 협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화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생태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좀 협력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계속 키워드를 갖고 왔으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좀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내지는 연구들을 좀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엄청 구체적으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협력이 어떻게 그 발전하고 촉진되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커먼즈 연구,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잘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확실히 그것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커먼즈 연구의 대가라고 하는 오스트롬 같은 사람의 연구 결과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가 가장 협력적으로 그 자원을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규범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게 사실 오스트롬의 연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8가지 디자인 원리 이런 걸 도출해내는 게 사실은 그 협력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되는가 이런 걸 좀 탐구한 과정이라는 생각은 들고 제가 이런 개발이 실제로 개발주의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이 관심의 사실 그 근본적인 그 시작점은 저는 협력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당에서도 적을 갖고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또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개발, 뭐 토건 이런 거를 문제화는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지적을 해왔죠. 근데 그게 계속 문제라고 지적되지만 꾸준히 재생산되는 건 그것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단지 뭐 국가가 악마여서 혹은 자본이 정말 악마적으로 움직여서 개발주의가 재생산될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단순하게 내린 결론이죠. 지금 예전에 녹색당의 한번 지방선거 공약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민이 결정한다. 근데 저는 이 슬로건이 너무 좋으면서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죠. 개발 위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도 사실은 주민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70%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반대했던 어떤 현상들. 근데 그것이 정말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더 깊게 탐구할 때 협력이라는 게 촉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협력적 메커니즘이 뭔가.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군요. 그리고 그걸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80억 명까지 못 가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너무 협소해지잖아요. 이 바운더리가. 근데 우리가 이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해가면서도 사실은 그 메커니즘 자체를 좀 더 이해할 때 협력의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커질 거라고 하는 게 제가 해왔던 과정, 그동안 활동해왔던 공간에서 형성해온 문제의식이 지금 연구 주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개발주의에 대한 문제의식도 되게 깊으시고 어찌됐건 개발주의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한국의 지금 개발 메커니즘 도대체 문제점이 뭔가요?
뭐 문제점이 뭔지를 좀 찾아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 혹시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네, 그 최근까지 했던 작업은 그 예.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개발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곳이니까. 네, 그 연구를 네. 좀 했었어요. 네. 그게 제가 개발주의를 어떻게 추적해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한국의 개발주의를 내가 그냥 규명하겠다. 사실 이건 너무 큰 질문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냥 평생 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하나 좀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은 그 LH였어요. 그 LH 비리 같은 게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LH 또 농지법 위반 사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한때 터지고 선거 때마다 사실은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많이 네네.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게 같이 연결되면 뭐 LH 직원의 농지법 위반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터지고. 맞아. 그때 그랬었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이제 중요한 그 영감이 됐고. 근데 그 전에는 그 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 여기서 개발공사는 공사, 그 공기업을 그치, 의미하는데 그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는 없었는데 그냥 LH 정도?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주택시장에 LH 정도 되는 규모, 그 이전에는 분리됐을 때는 주택공사랑 토지개발공사가 분리돼 있었고 그렇죠. 이게 2009년에 이제 통합이 된 건데 아무튼 이 국가주도적인 이 개발 양상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이 개발공사라는 행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게 최초의 좀 문제의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고 그러다가 근데 그 2000년대 특히 이후에는 단지 국가공기업이나 국가주도적 개발 양상 말고도 이 지방 공간에서 계속 개발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그 작동 방식일까 고민하다 보니 지방개발공사라고 하는 것도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 한국의 대선 국면을 거쳐가면서 너무 지금은 이제 유명한 사례가 된 뭐 대장동 사건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지명을 한국의 동지역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동지역 중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대장동. 대장동. 네. 어딘지 잘 몰라도 대장동 많이 인지하잖아요. 근데 그 대장동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면 거기 뒤에는 사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지방개발공사라는 행위자가 있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마치 이제 특히 대장동 같은 건 좀 예민한 이슈긴 한데 그게 그럼 정말 권력형 비리인지 아니면은 또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듯이 뭐 정말 뭐 당군 이래 최대 공적 치적인지 그냥 정말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고 객관적으로 네. 제주에서 전 살고 있으니까 제주는 그럼 어떠했는지 제주도 사실은 국가의 개발 이 어떤 개발 세력이나 국가의 개발 계획이 많이 개입된 곳이기도 한데 사실 제주에서는 개발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이런 게 이 지방개발공사라는 그 소재를 중심으로 어떻게 좀 보일까 이런 게 최근에 관심사에서 한 1년 정도 그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죠.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개발공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공적인 개발이니까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요. 복무하고 사실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주민들을 유입하는 경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협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협력적인 관계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연구하시면서 좀 어떤 양상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좀 보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어딘가에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그 수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른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느낌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동 방식이 저는 개발공사라고 하는 행위자를 통해서 좀 잘 보여진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 개발공사, 그러니까 한국이 재정적으로 되게 건강한, 그러니까 튼튼한 그런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근데 이제 완전 개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데 주택 문제는 해결해야 됐을 때. 그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도 뭐
취임하자마자 주택 뭐 500만 원 공급. 네네. 한국 대통령들은 주로 몇 100만 원 단위로 주택 공급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엄청 어려운 건데.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할 때 국가가 돈을 쓰긴 어렵고. 그때 이걸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럼 과연 국가는 이걸 해결했을까? 저는 여기서 그 한국의 국가가 재정이 취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시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국가 중심성이 강했지만 거기에 개발공사라는 행위자가 있죠. 네. 1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이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건데 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핵심적인 방식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농지를 주로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지금 뭐 그걸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약간 동탄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건 물론 나중에 생긴 신도시지만 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동탄 신도시가 정말 그 무슨 덩그러니 이렇게 도시 하나가 멀리서 그렇죠. 세워져 있는데 이건 원래 아무 그 농지 같은 데다가 세워버렸기 때문에 왜 농지였을까 생각하면은 농지가 싼 땅이니까 그런 건데 그 개발공사가 했던 행위는 뭐냐면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도시용지로 판매하면 여기서 판매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도 얘기하지만 개발이익을 형성하는 행위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개발이익을 형성하지 않으면 국가도 따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도시개발 방식으로 많이 활용됐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것도 토지를 이렇게 원래 막 삐뚤빼뚤한 토지를 구획해가지고 채비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또 인프라 비용을 만들고 이런 방식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 방식이 형성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들어가면 여기가 지대가 올라가니까 그 환지해줄 때 토지를 조금씩 잘라 먹어도 됐던 거예요. 그게 모이면 채비지가 형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형성하는 방법을 이 국가는 너무 잘 활용했죠. 그렇죠. 그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그랬고 근데 이거는 환지를 받으니까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이 너무 몰린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환지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사버리는 방식. 이게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형성된. 그리고 이거가 지방화되는 게 90년대 이후에 지방개발공사들이 90년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고 지방 뭐 분권, 자치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지방 재정도 마찬가지로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을 만들고 지방 재정을 만드는데 이 토건이라고 하는 개발이라고 맞아요. 하는 방식이 이용된 네.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맞아요. 결국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90년대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흐름이 막 만들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확실한 그 세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지방 거예요. 재원 마련. 네. 지방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너무 취약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미분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택지가 팔려야 되고 이게 안 팔리면은 사실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영개발 사업단 이전에는 그 공영개발 주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니까 90년대 초에 막 공영개발을 막 독려하다가 중간에 한번 막 내무부가 지침을 내려요. 공영개발을 일단 멈추라. 그리고 제주도도 그때 공영개발 사업단이 사실은 도시개발을 많이 하다가 그 역시 미분양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근데 내무부가 무슨 또 지침을 내리냐면 공영개발의 대상으로 부존자원 개발도 고려하라 이런 지침을 또 내려요. 그래서 삼다수.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삼다수 개발에 대한 그 고민이 하나 한 축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제주개발공사랑 사업을 엮어버리는 이 사례가 제주에서는 만들어진 거고 그런 방식으로 공영개발의 여러 리스크에 대응을 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이 2010년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수익을 민간 금융을 동원해서 이제 개발을 주도하게 하고 수익을 일정 부분을 확정적으로 이 공공에 부여하고 남은 수익은 근데 이거를 확정이익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게 사실 대장동 개발 같은 데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는 지방개발공사가 자꾸 택지나 주택을 개발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제 만들어야 됐던 맥락. 근데 그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방식이라고 하는 지점. 예, 그 개발주의의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지구도 그렇고. 그러면 이 개발주의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어디선가에 어쨌든 생태적인 어떤 감각을 집어넣던가, 뭔가 어쨌든 연결고리가 좀 내지는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개발 방식을 우리가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는 그러한 시기이고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되어서 어떨까요? 맞아요. 결국 개발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생산되는 이유가 뭘까를 좀 가장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그냥 여전히 가장 유력한 미래 전략이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이 단순화된 약간 명제를 그대로 살려보자면은 사실은 그럼 그걸 대체할 다른 전략을 구축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렇죠. 과제가 되는 거고, 그 대체할 다른 전략의 그 주체는 어떻게 호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도 초반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80명짜리 팀 프로젝트, 80명이 아니라 80억 명짜리 팀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주체나 변화의 중심을 호명했던 방식이랑은 또 다른 방식의 호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새로운 지방 공간이든 국가 단위든 뭐 지구 단위든 아무튼 좀 다른 전략, 다른 계획, 다른 구상 이런 것들을 중심에 가져올 때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 사람들, 주체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녹색당에서 활동할 때 제가 구의원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14년에 와우. 구의원 까도 양판에 막 계속 얘기하면 뭔가 경험들이 나오네요. 네. 구의원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고 구의원이 된 적은 없어요. 네. 그 구의원 선거에 나가서 녹색당 후보로 나갔었고 그걸 평가하는 자리에서 녹색당의 지지자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녹색당 같은 정치 그룹에게 늘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지지하는가. 녹색당은 어떤 시민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초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불현듯 든 생각은 빌려 쓰는 사람들이 녹색당의 지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빌려 쓴다고요? 빌려 쓰는 사람들. 네. 그럼 세입자들만 녹색당. 근데 그게 뭐 저는 이중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하나는 실제로 제가 서대문구에서 경험했던 되게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지역의 정치나 지역의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집을 소유했거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 지역에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됐다는 거. 그렇죠. 소유권 중심으로.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실 녹색당 선거 그때 2014년에 저희가 치를 때 저희 캠프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전략이 뭐냐. 그동안 조직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조직하는 게 우리 선거의 전략이다. 조직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선거를 치를 때도 저는 신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대문구 신촌동이 선거구 중에 한 지역이었는데 이미 다른 정당의 선거를 치렀던 분들은 신촌은 잘 오질 않았어요.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죠. 세입자 비율도 높고. 저희는 이제 그게 주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소유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민들이 어쩌면은 개발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개발 이익에서 사실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잖아요. 오히려. 그런 좀 구상을 했던 점에서 그런 이제 빌려 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이 있고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세입자 이런 차원의 문제만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행성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좀 빌려 쓴다는 감각 이게 지금 우리가 이 80억 명짜리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감각 아닐까. 무소유. 네, 그죠. 근데 그게 어쩌면 지금은 이걸 다 국가가 소유했든 개인이 소유했든 모든 것이 소유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래서 소유한다는 건 마치 완전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공간을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 그렇죠. 권리가 없죠. 네. 근데 그걸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성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빌려 쓰는 존재라고 하는 것. 네네. 사실 이것도 좀 강조할 때 이게 이후에 뭐 녹색 정치가 됐던 기후 정치가 됐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직화할 때 좀 중요한 감각으로 호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건 좀 더 구체적인 정체성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마기시로부터 계속된 그런 어떤 소유하지 않으니까 분배하지 않는다. 네. 이런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맞아요.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야마기시즘 사회의 지향은 사실 너무 먼 깃발이었죠. 깃발 자체가. 무소유 일체 사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일체는 야마기시즘은 외부에서는 공동체 마을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야마기시즘은 사실은 스스로 공동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철학적으로 공동은 그 개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거예요. 야마기시즘 사회의 지향은 그래서 일체 사회예요. 개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인식론적으로. 네. 근데 이게 자칫 실천적으로 그 개별을 사람들은 이미 다 개별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역시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개인을 부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어떤 부자유스러운 그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요. 야마기시즘 사회는 그게 당연히 소유가 없으니 분배도 없고 개가 없으니 공동도 아닌 거죠. 일체라고 하는 뭐 근데 이런 철학적 인식론을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경험과 계속 쌓이면서 네. 정돈되고 정리되고 맞아요. 연구 속으로 또 침투되기도 네. 하고 그게 그래서 앞으로의 어쨌든 이런 지금의 되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그 절박한 위기에 대응할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서로를 호명해야 될까 할 때 저한테 중요한 중거점이 되는 게 네. 바로 그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찌됐건 야마기시즘이 엄청난 지금의 통찰력과 또 자기를 규정하는데 큰 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구 주제로 이제 집중할 계획인지, 그리고 또 그 연구를 이제 펼쳐나감에 있어서 그 선호하는 방법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방법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악마화해왔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재생산된다는 것 이것을 규명하는 게 저한테는 큰 목표거든요. 네. 그것이 저한테는 협력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해가는 게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목표예요. 한 번에 그런 개발주의가 왜 재생산되는지를 규명하는 건 불가능한 과업이니까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지방개발공사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이런 게 주제였다면 지금은 이를테면 이 지방공간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질 때 어떤 그 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있을까? 제주도 같은 데도 계속 제주도가 미분양률이 되게 높은데도 아파트 단지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서울처럼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지만 그러네요. 여기에는 어떤 이해가 결합돼 있고 또 어떤 행위자들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 이런 게 관심이 좀 있고 가장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주제는 새마을금고 같은 조직이에요. 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 금융으로 시작을 했고 사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실은 개발이 미래 전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경제적인 사회적 경제 같은 사회적 연대 경제 같은 어떤 흐름이 지방 공간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된다고 할 때 협동조합 금융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요소일 수 있잖아요. 새마을금고도 분명 초기 물론 60년 그것이 발족한 60년대에는 어떻게 더 개발할 것인가가 공적 그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협동조합 금융으로 시작한 새마을금고가 지금은 굉장히 비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이 건설될 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 개발금융이 됐다던가 서울에서도 왜 나홀로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네네. 한 동짜리 아파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또는 빌라 이런 거를 개발할 때 그 대출을 대부분 수행하는 게 또 새마을금고라고 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이 서민금융이라고 얘기되지만 개발을 촉진시키는 이 개발금융이 된 이런 건 어떤 양상일까?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규명해 가보고 싶은 게 저의 관심사고 어떤 그 과정은 아무튼 저는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사회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안에 이제 어쨌든 작동되는 다양한 메커니즘, 특히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 별로 네.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 네.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규명해 네. 주실 것으로 맞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찌됐건,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얽혀있는 부분들을 이제 잘 짜맞추게 해서 결국 전체적인, 아까 그런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찰해 보실 것 같은데요. 그 고찰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공론장에서 펼치는 날, 저희가 한번 가서, 네. 질문도 하고, 네, 그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제 시청자들한테요,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구현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작은 협력의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연구하는 행위 자체도 뭐 논문을 쓰는 어떤 특수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저는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갖는 되게 일반 동사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실 좀 협력적인 맞아요. 것을 전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은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상호 참조하고 하는 이 연구의 문화도 지금은 그냥 관행적인 것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이고 이게 공동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행위에도. 그러니까 연구도 협력이다. 네. 어쨌든 계속 이제 협력이란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좀 다양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봤었는데 혹시 얘기 나누면서 오늘 저희랑 어떤 좀 소감이 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영혼 없는 대답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인터뷰를 찍기 저희 한 3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사전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한번 했었죠. 했잖아요. 간단하게 했었죠. 너무 사실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 말고 제가 야마기심 실현지에서 살았던 이야기 이런 거를 보통 누가 묻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막 쓰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 이런 걸 누가 물어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얘기하는 경험도 저한테는 너무 흥미롭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전 인터뷰의 그 경험과 기억이 사실 오늘 인터뷰를 오기까지 뭔가 계속 곱씹게 했고 뭐 저 스스로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들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전의 경험들이 나의 지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도 사실 누가 묻지 않으면 별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떤 관심을 또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예측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되는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DBDBDB 정말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칭찬받은 거 맞죠?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80살까지 찍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끝났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공동체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뭔가 딱 정답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들었던 거는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성을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라는 그런 자각이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 네. 그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 조금 젊었을 때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잊어버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큰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태영님의 앞으로의 연구, 네. 그리고 행보, 다시 뭐 구의원이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일단은 박사학위를 받는 게 박사학위 우선이겠죠. 받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의 현장 연구자 DBDB 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한테 제주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예요. 근데 저의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제주와의 인연을, 제주를 생각하면은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고, 제주, 물론 뭐, 이 지내는 공간이나 동선이나 이런 거 다 너무 좋지만, 제가 가장 이 시간들 속에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났다는 거고, 그게 저한테는 제주라는 지역을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고, 제가 제주에서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바로 그 동료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거든요. 제가 현장 연구자인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 가깝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요새 그런 고민도 드는데, 우리가 특히 최근에 이제 선거 과정 같은 거 복귀하면서 뭐 진보정당의 한 서클이 지났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현장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장이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연구한다는 행위는 또 뭘까? 논문을 쓰는 행위인가? 학위를 받는 건가? 연구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또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현장 연구 자체가 저는 좀 그 자체를 좀 규명하는 게 제가 앞으로 하는 그 작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